돼서 창업은 2022년 7월에 했어요. 그 직전까지는 직장생활 4월까지 하다가 아마 공식 일자는 아마 5월 정도로 퇴직 일자 하고 이제 바로 2달 만에 사업을 차린 거죠. 저는 이제 그 통계를 전공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거의 우리나라는 90년대 말쯤 됐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그 분석의 붐을 같이 타고 그 통계 전공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컨설팅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빅5라고 하는 불리는 이제 컨설팅 회사, 나중에 이제 IBM으로 합병이 됐지만 IBM에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자괴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데이터랑 분석이라는 게 일단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분석이 활용되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객을 말하자면은 더 유도를 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남는 구도로 고객 관리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내가 이 분석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올바르게 쓰이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회의감이 살짝 드는 시점에 우연치 않게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서 한번 공무원으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온 거죠. 아니, 2017년도.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공무원의 길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약간 또 스팸성으로 느꼈죠. 그래서 무시하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계속 와서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이트까지 와서 만나자 해서 이제 어떻게 여차여차 돼서 몇 달 만에 통계청 과장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관점의 이제 데이터를 본 거예요.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자긍심이 들었던 부분은 데이터가 쓰임새가 민간에서 기업의 이익 창출 도구로만 쓰였었는데 이게 국가의 편익, 국민의 어떤 뭐 생활의 향상 내지는 그런 쪽으로 쓰이는 쪽에 이제 포커싱 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또 다른 세계인데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은퇴는 우리나라는 정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분야는 은퇴 이후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은퇴까지 여기서 남아서 일을 할 게 아니고 조금 일찍 나가더라도 그 구도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창업의 생각은 창업을 한 시점 이전부터 한 1년 이상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분야는 충분히 데이터만 많이 알고 분석 역량이 있으면 접목할 분야가 무지 많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몇 가지 창업 아이템으로 분야를 좁히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역량, 식품과 역량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식습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게 40대 후반부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늦은 시점에 깨닫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어린 세대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작 시계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데이터로 기반을 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지껏 접목했던 뭐 금융, 통신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기라성 같은 분야의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라든지 어떤 데이터 수준하고 이 식품 영양 쪽은 비교해 봤더니 너무 낙후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의식주 모든 게 다 데이터로 계량화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뭐 몇 평이다 예를 들면 그다음 옷도 무슨 사이즈 하면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육개장 한 그릇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먹는 식사 생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하면서 이제 해외를 즉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빅데이터하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는 굉장히 많이 이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랑 접목이 돼서 더욱더 이제 중요시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하겠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도 있고 재직 중에 이제 고민을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했고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맘먹은 거는 아주 결정타는 2022년 CES 아시죠?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 그거를 그때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참관을 하게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준 거예요. 2022년에.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공무원들은 CES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이제 IBM부터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 4박 5일인가 하는 동안에 거의 모든 세션을 인터넷으로 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미국 위주에서는 그 헬스케어가 엄청 붐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지향하는 저런 게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에 실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혁신상을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먹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벤치마킹 하는데 가서 우리나라 음식을 이제 몇 가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정보가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K푸드 나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코리안 푸드 치면은 뭐 잘못된 정보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도 없고 2년도 안 된. 근데 최근에 무슨 뭐 김밥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하면서 그다음에 K컬처가 같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같이 이제 드라마에서 뭐 먹는 거 나오고 하면 관심 있잖아요. 불과 그렇게 아주 그냥 대변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식품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식품이라는 거 의식주의 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한 만큼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발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저한테는 또 그 시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발굴을 하고 만들어 보면은 이제 뭔가 가망성이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년 1년 달라요. 지금 경쟁자 너무 많이 시장에서 저희도 지금 앱을 하나 완료하고 2월달 혹은 뭐 늦어지면 3월 안에 이제 일반 고객에게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그걸로 만드는 시점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사이 몇 개가 더 생겼더라고요. 유사한 앱들이. 회사 이름은 이제 데이터 와이즈.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름 너무 잘 졌다. 그러신 분들은 MBTI의 T인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와이즈가 약간 영어에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갖잖아요. 지혜롭다는 그 형용사도 있지만 뭐 클락와이즈, 카운트 클락와이즈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와이즈를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지혜를 찾는 행위, 분석 그런 뜻도 있으면서 데이터를 뭔가 지향을 해서 뭐 한다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F 같은 분들은 너무 회사 이름으로부터 뭐 하는지가 읽혀진다. 그런 반응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창업 이미 해서 20년 이상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한데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고 창업을 하느냐. 10명이면 10분이 다 말리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나이 70 넘어서까지 일할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말리셨는지.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좀 줄이려고 잠 때문에 이제 건강에까지 문제가 있어서 80시간 뭐 요 정도만 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바쁠 때는 100시간. 저희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푸드, 헬스, 데이터 세 가지가 이제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AI 기술로 어떤 스마트한 식생활을 구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헌해보겠자 하는 게 저희의 어떤 목표고 데이터 와이즈는 회사 이름이고 브랜드 이름은 이제 뉴트리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뉴트리션의 영양의 뉴트리션하고 지니, 그 요술램프 지니 요정 있죠. 근데 정확하게 지니는 사실 GENI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그냥 오해 스펠링이 틀리더라도 지니 하면 그렇게 떠오르도록 간단하게 좀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2022년에 예비 창업자 패키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만든 1차년도에 이제 사업하면서 만든 게 그 빅데이터 영양정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양 레시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만개 레시피거든요. 그쪽 회사하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완전 초생 기업인데도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해서 어떠한 레시피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음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영양 정보를 즉각 계산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빅데이터가 이제 사용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식품의 재료명 이것도 굉장히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는 식약처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치를 먹었다. 그러면 그 영양 정보 DB에는 참치라는 용어는 안 나타나요. 참치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참다랑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나마 참치는 좀 쉬운데 뭐 예를 들면서 미니 양배추라고 이렇게 동그란 거 있거든요. 그거에 거기 있는 표준명은 방울다다기 양배추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찾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만약에 했다. 그럼 이제 내가 만든 레시피에 밀가루가 반 컵이 들어간다. 보통 그렇게 계량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영양정보 DB랑 맞추려면 다 g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란 한 개는 몰라요. 계란 100g.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중간에 뭔가 매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바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을 이을 수 있는 저희만의 DB를 만드는데 1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명의 표준화, 그 다음에 단위도 표준화, 그리고 단위 중에는 부피의 단위가 있고 중량의 단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그 식약처 데이터랑 매핑이 되려면 중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대추라 하더라도 생대추가 있고 건대추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성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성질의 상태, 성상별로 다 고려를 해서 그 부피를 중량으로 바꾸는 표까지, DB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계산하는 엔진을 만든 거예요. 첫 해년도에. 레시피가 이제 그 만개 레시피는 그 데이터가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분석은 바로 못하는 상태죠. 그럼 저희가 어떤 그 가공하는 뭐 말하자면 블랙박스 한번 통과가 되면 그게 다 표준화돼서 중량으로 다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식약처에서 제공한 영양 DB랑 붙여서 거기에 영양 정보를 붙여오죠. 그래서 쫙 더하기 합산을 해버리면은 물론 거기에 약간의 로직은 또 들어가. 이게 요리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완성된 음식의 영양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든 게 초기 년도에 저희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화면에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들이 PC 버전도 있고 앱으로도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만개 레시피로 제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개에서 레시피 제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돼지고기 비빔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개 레시피에는 이 방법을 이 요리를 만드는 재료, 만드는 과정 여기까지만 나와요.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된 음식의 영양 정보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거. 그렇죠. 저희 엔진에서 그러니까 식약처의 영양 DB에 있는 것들이 표준화의 어떤 목적지라고 보면 되죠. 여기랑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말한 참치를 참다랑어로 바꾸는 과정이 표준화 작업이에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식약처 영양 DB에는 또 누락된 게 은근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식재료 중에 그런 건 저희는 FDA, USDA 같은 미국이나 일본 사이트 뒤져가지고 정보를 계속 보강하는 작업도 있죠. 아니 사실은 그 사업 아이템으로 저희가 만든 그 표준화 룰을 이제 API로 제공하려고 계획은 했었어요. 그리고 의뢰도 왔었는데 이게 API의 허점이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그 요구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께 사실은 몇 번의 API를 다량으로 하면 다 가져가게 되는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안 하는 거로. 그 대신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엔진으로 지금 요거는 만개 레시피 페이지
랑 거의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 상세한 걸 하나를 메뉴를 클릭을 하면 재료명까지가 이제 이게 원래 만개로부터 오는 자료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엔진을 통해서 영양 정보, 우리가 흔히 보는 식품을 살 때 영양표 기법 있죠. 동일하게 요 요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의 영양 정보를 계산해주고 플러스로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재료 중에 식품 알러지 유발 물질이 뭐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이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예를 들면 땅콩 알러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기능이 또 여기 다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수많은 갈비탕이 있는데 예를 뭐 육개장이 있는데 기법 중에 내가 뭐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은 걸 찾겠다. 만약에 칼로리가 좀 낮은 걸 찾겠다라고 조건을 주면 레시피 중에 그 조건에 맞는 걸 또 찾게끔 검색하는 기능을 또 저희가 추가로 이거를 또 검색 기능에 넣으면 되니까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 해먹지만은 않는 집밥으로만 먹지만 않기 때문에 외식 메뉴에 대해서도 영양 정보를 요거는 재작년 버전에서는 정부에서 공개하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내가 만약에 뭐 KFC에서 치킨 몇 조각을 먹고 무슨 뭐 비스켓을 먹었다 그럼 그걸 합산한 칼로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음료수까지 같이 반 잔만 먹으면 여기 양을 또 반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엔진인데 이거는 자유롭게 자기가 먹은 요리, 해먹은 요리 재료를 막 쓰면 돼요. 저희가 요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엔진이고 요거를 상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는 그냥 베타 버전으로만 조금 맛보기를 하시려고 소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요 상대로 치면 나와요. 달걀 1개, 우유, 이게 팬케이크 재료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하면 여기서 따다닥 자기가 이제 조정을 해서 달걀은 1개, 우유 1컵, 뭐 단위도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치면은 그 음식이 233kcal고 탄단지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게 여기 서비스하는 거 말고 저희 이제 PC랑 태블릿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요걸 가지고 외식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게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된 첫 번째 동인이 뭐냐면 외식업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마 통계청 조사 같은 걸 보면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한 60% 정도가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끼니 3끼 중에 1끼 정도, 뭐 한두 끼는 이제 외식업으로 먹는 거예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 그렇게 되는데 영양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만약에 점심에 뭐 드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 근데 영양 정보 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주지 않는 이유는, 주지 못하는 이유는 주라라고 하는 규정이 아직은 없어요. 규제가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일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 해서 10개 정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바게트, 이런 베이커리라든지 그 다음에 햄버거집, 커피집 이런 데는 영양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셨죠? 네. 던킨 도넛도 가면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그거 이제 프랜차이즈가 몇 개 이상인데 그게 몇 년 전까지는 100개였다가 50개로 줄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셔도 영양 표기가 있거든요. 보통 퇴식구 있는데 글씨 거의 못 알아보게끔 조그맣게 의무니까는 쓰지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잘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요거를 좀 더 일부 소비자들은 특히 영양이 민감한 자녀를 둔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은 되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당뇨 환자라든지.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를 푸시 못하는 이유가 이게 외식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은 지금 현재 이 영양 표기를 하는 방식이 실험실 기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순두부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 샘플을 만들어서 그 샘플을 실험실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험실에서는 그걸 뭐 원심 분리기 돌리고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단백질 양을 추출하고 뭐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그릇당 한 30만 원? 시간은 뭐 많게는 열흘 정도 걸린대요.
그럼 어떤 식당에서 만약에 메뉴를 10개 한다. 그럼 300만 원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계절 음식에 따라서 만약에 짜장면을 그 애호박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또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또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배달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밀키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영양 정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영양 표기를 하라고 우회적으로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 거는 빅데이터로만 쓰면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는 가격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가능한 거죠. 차이점은 일단 식약처에서도 영양 분석을 하는 방식을 두 방법을 다 인정을 해요. 기본은 실험실 베이스인데 실험실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영양 분석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산출한 것도 인정은 해줘요. 네. 근데 해외 제가 벤치마킹을 이제 작년 2021년부터 벤치마킹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랑 유럽은 저가 지향하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다 빅데이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레스토랑에서 메뉴 개발할 때도 이 툴을 써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었을 때 영양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너무 이제 만약에 마요네즈를 많이 넣었는데 맛있는데 보니까 지방이 너무 높더라. 그러면 그걸 줄이는 거죠. 뭐 하프 마요네즈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를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다음에 할 얘기인데 여기에 재료의 가격까지 붙이면 그 메뉴 개발할 때 이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아시는 거죠. 여기 무궁무진하게 붙일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레스토랑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출발 자체가 다르는데 위해서 이제 해외에 저희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은요. 실제로 오늘 저희가 이제 영양 DB를 보면서 문제에 봉착한 건데요. 이 실험실 기반의 영양 정보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통계에서도 표본 조사라는 게 있고 모집단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은 모집단 조사만 정확하다고 보고 생각을 하시는데 표본 조사가 어떻게 잘만 표본을 하면은 정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라면이다. 그러면은 신라면도 무슨 천안의 무슨 공장, 음성의 무슨 공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받는 그 영양 정보의 그 원본을 보면은 음성 공장에서 영양 분석한 거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충실하게 하니까 아무리 표준화를 정확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오차가 있고 실험실 오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영양 정보가 차이가 나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몇 개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로 그냥 대체해 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실험실이라고 한들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조리법 자체가 이 A라는 실험실에 갖다 줬을 때랑 B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론적인 숫자 이거는 이제 이론에 의한 방식이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리라든지 그때 편의가 제거가 된 상태인 거죠.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양소 간의 어떤 뭐 가열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실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또 흡수되는 거에서 소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에러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추루값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이 방법은 우리나라 식약처 그다음에 해외 유사 뭐 CDC 뭐 이런 질병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인정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식약처에서는 그거를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는 데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불시에 해가지고 자기네가 했는데 표기한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 그 오차의 범위를 인정해주거든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법, 그렇죠. 이렇게 저희는 요 툴을 가지고 이제 외식업들 혹은 뭐 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밀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툴을 써서 영양 표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사업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 학교지만 이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영양 정보도 좀 같이 좀 좋은데 그런 것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강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물론 뭐 저희가 수익을 단지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믿을 만한 정보를 서로 인프라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거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문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턱에 저희가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 거죠. 비용과 시간 부분.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1차 연도 사업 아이템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엔진을 만들고 저희가 작년에 되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정부 사업을 하나 딴 게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022년에 7월에 창업을 하고 첫 해는 이제 예비 창업자 패키지 뭐 외에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금 보여드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사업화 지원금을 좀 받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정부 과제를 좀 정부 사업화 R&D성 혹은 BR&D성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법인화를 3월에 했고요. 작년에 이제 나이파라 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민간지능 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저희하고 명지병원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때 테마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역량관리 서비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년도는 이제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얹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작년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타겟은 역량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좀 살을 빼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음식을 먹는데 조금 내가 먹는 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뭔가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뇨 환자, 뭐 비만,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있죠. 그럼 당뇨 환자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의 요구량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당뇨면서 내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AI 모델을 활용해 하는 거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영양 관리를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은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혹은 잘 되는지를 평가해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화 만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모델은 저희가 이례적으로 명지병원하고 이제 협업을 하게 됨으로써 명지병원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 특히 이제 식이 관리가 필요한 입원 환자들의 그 병명이 있고요. 그분들에게 식사가 처방된 것들이 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저희는 이제 어떠한 그 재료가 레시피가 와도 영양 정보를 산출하는 엔진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알러지도 다 이제 그거가 다 말하자면 기본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에 얹어진 거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음식을 처방을 하는 게 정답이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없잖아요. 전문성도 없고. 그거를 로직을 만드는 거를 병원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한테 어떻게 처방이 가고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몸무게가 80kg인 뭐 30대 남자한테는 어떻게 처방이 가는지가 개인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I 모델로 세 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그러면 당신은 당뇨에 1800kcal를 드세요 까지가 사실은 나오는데 저희는 그러면은 그거의 대표적인 추천 식단은 뭐가 될 수 있으며 그분들이 만약에 이용자가 나는 뭐 새우 알러지가 있고 요리는 초보 수준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양식은 안 좋아하고 한식만 좋아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개 건강 음식 데이터 중에 그분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추천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본인이 식사한 기록을 쫙 다 남기면 저희가 음식별로 영양 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그럼 이 사람이 먹은 하루치를 보고서 당신이 요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 먹었고 단백질은 요만큼 먹어야 되는데 부족했고 뭐는 넘쳤고 그런 거를 레포팅 해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병원에 재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 딱 보면 의사들도 뭐 잘못 드셨네요. 뭐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영양사의 역할이 아이디얼하게는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현재 의료 상태상 빈 부분들이 많았어요. 환자의 모니터링.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해드리는 거고, 또 환자가 퇴원하고서도 내가 스스로 병원에서 처방해준 거에 맞게끔 식사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앱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 지금 만들고 보니 이제 유사한 앱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는 차별성을 보자면 병원 데이터로 직접 학습한 회사는 저희뿐이 없어요. 왜냐면 병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저희는 요 나이파에서 선정된 사업파에서 다 인가를 받아서 그 연구허가도 받아가지고 학습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이랑 이제 빅데이터 처리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원래 1차년도 했던 늘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특허 출원돼 있어요. 첫 해년도 거랑 이번에 만든 엔진. 그러니까 사업화가 다각화됐는데 이제 뭔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쪽에서 지금 저희 정보 찾아보시기 힘드셨잖아요. 아직은 지금 이제 그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만드느라고 바빠서. 왜냐면은 작년에는 이 사업을 정부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거니까 이거를 진짜 그 딱딱딱 맞춰서 하는데 온 직원들이 다 거기에 투입돼서 앱을 만드는 것까지, 앱 엔진, 뭐 DB 뭐 이런 거가 장난 아니게 일이 많아요. 거기 이제 저희 어떤 그 프리시전 뉴트리션, 뭐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영양 관리를 정교하게 하고, 저희는 영양 쪽으로 가지만 또 의료 쪽에서는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뭐 소고기를 먹어도 누구는 그게 더 영양으로 바로 그 흡수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변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밝혀지는 게 또 장내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럼 대장에 내가 미생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이 개인화 맞춤 영양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근데 아무리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어프로치를 해도 본인이 먹은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영양 쪽이 뭐 그쪽 분야 계속 계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약간 낙후돼 있어서 저희는 이쪽에 비전공자지만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 결여되는 부분은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환자별, 즉 예를 들면 뭐 당뇨 환자별 맞춤식 건강한 음식들을 데이터를 쭉 구축을 할 때 전문 서적 같은 것도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시판하고 있는 당뇨 뭐 최적 건강 요리법 책, 그러면 저희가 그 레시피 보고서 이제 정말 당뇨에 맞는 음식인지를 당뇨 지침서가 있어요. 의료에서 의학 쪽에서 나오는 거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하고 이렇게 딱 부합을 해보면 알고 또 상당 부분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책에는 당뇨 환자한테 맞는 식품이라고 음식이라고 하지만 저희 분석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는 당뇨 환자에게 맞기에는 너무 뭐 과당의 함유가 높다든지 이거는 이제 부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레시피들에 대한 검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식품회사는 이거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식품회사는 이제 그 신상품을 출시하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식품회사, 큰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실험실을 갖고 계세요. 영양을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데는 그쪽은 아니죠. 그다음에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반응은 영양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맛에 대한 반응. 그래서 뭐 포장이라든지 또 맛의 구성도 다양하게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자가 반응이 가장 좋았던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창업을 하고 그 정부 지원을 받는 데서 이제 멘토링 같은 걸 해줘서 우리나라 굴지에 제과제빵 쪽에 가장 탑 하는데 하고 이제 다리를 놔줘서 멘토링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 소속 연구소 계신 분들이었는데도 저희는 이제 영양을 얘기하러 갔는데 거기는 오로지 맛만 얘기하더라고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저희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에 대한 그걸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향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맛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건강한 쪽을 입맛을 길들이게 하는 그쪽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한다 이렇게